자, 여러분 교재 576페이지 오늘 종강을 하면서 첫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환원 이율인데 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용어죠. 저번 주에 우리 수익환원법 배우셨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시험에 이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작년 30회 시험에도 이 출제를 계산 문제도 출제했고 이론에서도 환원이율 개념이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수익환원법은 이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뭐죠? 순수이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는데 뭘로 환원하죠? 우리는 환원 이율로 환원을 하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가액인 수익,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수익환원법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순수익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분모, 환원 이율, 분모가 높으면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크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죠. 분모가 크면 전체 값은 작아져요. 그래서 수익 가액과 환원 이율은 화살표가 뭐다? 변동 방향이 반대. 반대는 뭐죠? 역관계. 예? 우리 역관계 있어요.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반대로 환원이율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환원이율이 낮으면 수익가액은 높죠. 역관계 있다는 걸 하나 기억해 두시는데, 자, 여기서 우리 저번 주에 뭐를 배웠다?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3요소에서 저번 주에 순수익을 배웠죠. 순수익은 순영업소득, 연간 단위를 기준으로 구한다. 요거 배웠죠. 그래서 투자론에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그 구하는 그 수식이 매년 출제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두 번째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요소 두 번째가 바로 지금 배우시는 뭐죠? 환원 이율입니다. 환원 이율. 자, 이 환원 이율은 원래 또 중요한데 작년에도 요 개념 있죠? 내용이 작년에도 시험에 출제를 했거든요. 금융과 연결해서 같이 출제했거든요. 여기 올해 또 중요하고, 또 요 수식은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잖아요. 요 수식도 상당히 우리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에 계산 문제 또 출제했어요. 계산 문제. 네, 그래서 우선은 환원 이율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원 이율은 요 수식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요 위에 있는 수식에서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표준적인 순수익을 통해서 뭐를 우리는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이 가격을 구하기 위한 이율의 개념이 환원이율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 가격이 바로 수익 가액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순수익이 1억이면 몇 프로? 10억에 1억이면 몇 프로? 10%.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원 이율은,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577페이지의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부동산에 뭐를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낸다. 이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수익성.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수익성이니까 투자 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자, 5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환원 이율은 물건의 종류, 주거용이냐 뭐 상업용 이런 게 있죠. 물건의 종류. 품등은 뭐죠? 품질과 등급. 품등이라는 용어는요, 품질과 등급, 줄여서 품등. 그리고 또 지역, 또 시대별로 달라지게 된다. 이건 똑같은 게 아니다. 환원율은 달라지게 된다. 자, 그리고 다시 576페이지 오시면은 거기에 의의 두 번째 보세요. 전 내용연수 기간 동안, 여러분 전이라는 건 전체거든요. 내용연수 전체 기간입니다. 내용연수 전체 기간 동안 뭐를 전제로 한다? 최유효용을 전제로 합니다. 전제로 한 장기의 동그라미. 여러분 단기가 아니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활동에 대한 이율의 개념이 바로 우리는 환원이율이다. 최유효 이용 전제 밑줄 긋고 장기에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네요. 자, 환원이율 개념 관련해서 한번 본 거고요. 거기 환원이율에 뭐가 나와 있죠? 구조가 나와 있네. 자, 환원이율의 구조를 보면은 자, 여러분 요 개념도요. 계산 문제 18회 시험 한번 출제를 했거든요. 이 구조도 우리 2번 출제했어요. 9회 시험과 14회 시험에. 환원이율은 자, 여러분 10억 투자하면은 수익이 몇 프로 나올 거냐 생각할 수 있죠. 10억 투자하면 몇 프로 나올 거냐. 요걸 뭐라고 해요?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잖아요. 그걸 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요. 자본 수익률. 자, 투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 자본에 대한 뭐다? 수익률도 있지만은 또 뭐가 있냐 하면요.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비용이 있죠. 예? 정상적인 그 전대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죠. 미래도 부동산 사용해야 되니까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되는데 이 감가상각하는 비용도 뭐를 해야 돼? 회수를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 자본회수라고 해. 자본회수. 미래에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투자한 자본을 뭐 해야 된다? 투자한 자본을 회수를 해야 되죠. 이 자본회수율을 더해주면 돼요. 요건데, 자, 여러분 14회 시험에는요, 14회 시험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네모 안에. 9회는 요 2개 더한 게 환원이율. 그래서 시험 문제 우리가 9회 시험과 14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때 자본, 우리가 수익률은 뭐죠? 미래에 투자한 자본으로부터 얻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죠. 자,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우리는 평가에서는 할인율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래 부동산 사용에 따르는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자본을 회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감가. 우리는 상각률이라고 하죠. 상각률. 할인율 또는 감가상각률 또는 상각률이라고 해요. 줄여서 상각률로 우선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구조 하나 또 우선 확인을 해봤고, 자, 여러분 교재 577페이지 밑에서 6번째 보시면은 환원이율에 또 뭐가 나오죠? 종류가 나오죠. 자, 환원이율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자, 3가지를 보면요. 자, 우선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별 환원이율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토지 환원이율, 건물 환원이율. 예를 들면은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개별 환원이율이 있고, 또 토지 건물 함께 있는 걸 뭐라고 우리 배우셨죠? 복합 부동산 배웠죠? 토지 건물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러한 복합 부동산에 적용되는, 즉 토지 건물 2개 이상의 물건에 복합 부동산에 적용되는 이율을 종합을 붙여 종합 환원 이율이라고 해요. 종합 환원 이율. 그래서 개별 환원이율, 종합 환원이율 이 개념이 있고, 자, 또 하나 넘겨볼까요? 578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또 감가상각이 나오죠. 자, 감가상각률 포함 여부에 따라서 상각정 환원이율, 상각 후 환원이율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소득세나 법인세, 이 세 공제 여부에 따라서 세 공제하기 전 환원이율이냐, 세 공제한 이후의 환원이율이냐. 이때의 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말합니다. 자, 3가지가 있어요. 네, 종류. 자, 우선 확인해 보는데, 자,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이게 좀 우리 상당히 출제를 많이 했어요.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또는 환원이율 결정하는 방법. 요 내용을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출제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거기 보니까 시장 추출법. 자, 시장 추출이란 말을 잘 알면 쉽네요. 추출은 뭐죠? 뽑아내는 거잖아요. 시장 추출법 또는 시장 접근법 또는 우리는 시장 접근법 또는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도 하죠. 자, 추출은 뽑아내는 것들 평가 대상 부동산입니다. 이 평가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우리가 나오는데 평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가장 최근의 거래 사례를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그 사례에서 직접 환원 이유를 직접 추출 뽑아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578페이지 보시면 그 직접의 동그라미 간접이 아니다. 예? 그래서 직접이란 걸 항상 주의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간접이 아니라 자 중간에 보세요. 시장 추출법은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하기 때문에 시장성에 근거를 하고요. 또 실증적 사례를 수집하기 때문에 실증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반면 요거는 뭐다? 장점이에요. 장점. 예? 그런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즉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 순수익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후적 개념이라는 뭐다?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다. 그건 단점. 자, 여러분 교재 579페이지 오시면은 중간에 조성법. 자, 두 번째, 거기 중간에 조성법을 우리는 요소 구성법이라고 해요. 자, 여기는 요 수식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데, 자, 환원 이율은 수식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환원 이율은 이게 순수 이율. 순수일, 여러분 교재 보면 순수일에 또 뭐를 더해줬죠? 위험률을 더해줬죠. 자, 이 순수이율은 뭐냐 하면요. 순수이율은 여러분 투자 이론에서 배운 우리 국공채 수익률. 국공채 수익률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또는 뭐라고 한다? 무위험률.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 무위험률을 말해요. 근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적산법에서 배우는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투하된 자본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과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대 이율의 개념이 아니다. 시험에 또 기대이율로 많이 냅니다. 기대이율이 아니라 무위험률을 말한다. 적산법의 기대이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순수율의 위험률을 가산하는데 위험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거기 네 가지가 나오죠. 투자에 따르는 뭐가 있다? 위험성. 그리고 현금화가 쉬운가 어려운가 뭐가 있다? 비유동성. 관리. 부동산 관리가 여러분 어려운가 관리가 어려운가 또 쉬울 있자 쉬운가 어려운가 쉬운가 관리의 난이성. 또 투자한 자금 이 자금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못한가. 자, 유동성이 높다. 위험성이 높다. 관리가 어렵다. 그럼 위험률은 뭐 한다? 증가를 해. 위험률은 증가는 뭘로 간다? 요게 플러스 요소로 가. 위험률이 올라가는 거. 근데 자금이 안전성이 높으면 어떻게 돼? 자금이 안전성이 높으면 위험률은 뭐 한다? 감소해. 마이너스 요인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요인으로 오르게. 감소. 자금의 안전성이 높으면 위험률은 줄어들어.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이 돼. 자, 그래서 이때 위험률은 뭐죠? 위험률은 위험 부담에 따르는 무엇을 의미한다? 할증률을 얘기합니다. 위험 부담에 따르는 할증률. 자, 그럼 개념 볼까요? 이제 개념을 보면은 요소 구성법 개념 봅니다. 우선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뭔다? 분해를 해요. 분해를 하고 이 개별적 위험에 따르는 뭐를? 할증률을 순수율에 더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조성법이라고 한다. 개념. 개념. 자,
자, 그 개념이 이제 여러분 교재 579페이지에 우리가 중간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580페이지에 거기 보면 장단점이 나오죠. 장단점에 보시면은요, 우선은 장점은 뭐죠? 이렇게 위험률을 여러 가지 요소로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우리는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장점이죠. 자, 근데 단점은 우리가 또 뭐냐? 예? 단점은 바로 요거죠. 오위험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가능성이 많다는 단점은 있어요.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여기 두 수식 보세요. 뭐가 없죠? 대부 비율이 없어요. 대부 비율은 융자를 받는 건데 대부 비율이 없잖아요. 두 수식에. 그러니까 뭐가 된다? 우리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는 걸 뭐라고 배웠죠? 금융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받는 걸 저당금융이잖아요. 이 저당금융이 환원 이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단점이에요. 단점. 그것은.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와 부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한번 본 거죠. 자, 우선은 요 수식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 수식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세 번째는 뭐죠? 투자 결합법. 자, 투자 결합법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 또 하나는 금융적 투자 결합법.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 이 금융적 투자 결합법. 우리 시험 또 지문에 여러분이 여기 계산 문제를 구할 때, 계산 문제 때 이 환원이율 구할 때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으로 구하는 내용이 시험에 또 자주 출제해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 중에서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계산 출제할 때 이걸로 들어갈 때 이걸 많이 출제하거든요.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복합부동산입니다. 자, 여러분 복합부동산 다시 배울까요? 토지에 뭐가 결합됐다? 건물. 부부의 혼인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어.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뗄래야 뗄 수 없지 뭐. 그래서 토지, 건물이 결합된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자, 우리 3교시 때 또 배울 거예요.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 결합된 이 복합부동산의 뭐죠? 순영업소득 또는 순수익이죠. 자, 복합부동산의 순영업소득, 이 순수익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자, 서로 다르며 시험에는요, 동일하며 출제합니다. 서로 다르며 토지 소득, 건물 소득을 분리할 수 있다. 시험에 또 없다고 출제합니다. 분리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구하는 방법을 물리적 투자 결합법. 서로 다르며 있다. 이게 포인트. 개념에서 그 색깔 있죠? 네, 색깔이 있어요. 그거에 밑줄 그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또 토지, 건물 두 개 이상의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종합 환원 이율의 개념인데, 자, 토지 소득, 건물 소득 분리될 수 있죠, 아까? 그럼 토지 소득, 왼쪽은 토지 소득입니다. 토지 소득. 자, 토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토지 환원 이율. 자, 요거는 토지 소득과 관련이 있고, 요 오른쪽은 뭐와 관련이 있다? 건물 소득. 또 건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인 건물 환원 이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 이게 요 순영업소득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게 분리될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뭐를 곱해준다?
가중치.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가중치. 가중치가 뭐죠? 이 전체 토지 건물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 차지하는 비중이 와요. 이걸 먼저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토지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는 토지 가격보다 구성 비율, 토지 가격 구성 비율, 그리고 여기는 뭐죠?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건물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건물 가격보다 구성 비율, 가중치를 곱해서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물리적 투자 결합법이 돼요. 자, 예를 들까요? 자, 토지 환원율. 자, 예를 들어서 토지 환원율이 5%, 건물 환원율은 몇 프로? 10%다. 자, 이때 그럼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의 구성 비율이 3대 2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성 비율 좀 전체 3 플러스 2는 얼마? 자, 3 플러스 2는 얼마? 5. 3 플러스 2는 5. 전체 5죠. 5에서 얼마 차지해? 토지는 얼마? 3을 차지하고 건물은 2를 차지한다. 가중치. 그럼 여기 얼마죠? 3%. 요거는 몇 프로? 4%. 3%, 4% 해주니까 몇 프로다? 7%.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요, 요걸 자주 내거든요, 수시.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 581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 위에 조성법과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결합, 이 결함을 보완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토지, 건물, 요거 소도 분리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있기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가정해서 구하잖아요. 실제로는 분리하기가 어렵다. 또 뭐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동산 살 때는 융자 받아서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는 융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론적 결함이 있죠. 융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나타난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 금융이 들어오니까 자금을 뭐 한다? 융통받는 거네. 돈 빌린 거네요. 자, 그래서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입니다.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또 서로 다르다는 전제, 또 서로 다르다. 이게 포인트인데 시험에는요, 동일하다는데 또 차간 이렇게 출제합니다. 동일하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데 차간을 해서 투자 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환원율은 어떻게 나오죠? 자, 금융적 투자결합법에서 환원 이율은, 자, 이제 배운 용어들을 이제 써야 되는데, 자,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분 환원율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분은 뭐다? 자기 자본이에요. 지분 환원율은 자기 자본 환원 이율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 환원 이율. 자, 여기에다가 요거는 내 돈이고요. 남의 돈 들어가야겠지. 자,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하냐?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저당 환원율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당 환원율은요,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뭐죠? 저당은 뭐라고 해요? 저당은 타인 자본이에요. 그러면은 저당 환원율은 다른 말로 타인 자본 환원 이율입니다. 자, 그만 다시 한번 이제 갑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환원 이율은 자기 자본 환원 이율과 타인 자본 환원 이율로 구분할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거예요. 그리고 탁 튀어나오면 어디서 나온지 또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 가중치를 곱하죠. 가중치는 뭐예요? 여기는 가중치는 부동산 가격에서 내 돈,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여러분, 부동산 가격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투자론에서 배웠잖아요. 지분 비율. 여기는 부동산 가격에서 남의 돈,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뭐라고 한다? 저당 비율. 다른 말로 대부 비율이에요. 여러분, 저당 비율은 대부 비율, LTV를 얘기해요. 저당 비율은 대부 비율, LTV인데 여기서
지분 환원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지분 환원율로서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뭐죠? 어림세법에서 변해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분 배당률을 적용하고, 이 카즈딘이라는 학자는 이 저당 환원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저당 상수를 적용한다. 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입니다. 이걸 개량을 합니다. 여러분,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좀 더 개량해서 발전시켜서 나온 네 번째가 바로 뭐다? 엘우드법이 나와요. 엘우드법. 좀 더 발전시켜서 나온 엘우드법. 자, 엘우드법은 환원 이율은 어떻게 돼요? 환원 이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뭐가 있어요? 거기 봤더니 엘우드법은 우리가 매 밑줄 581페이지 밑에서 7번째, 우리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한다고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기간, 처분할 때까지 매 기간 동안에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 이걸 줄여서 현금 수지라고 했어요. 또 보유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부동산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죠. 부동산 가치 상승 또는 하락. 또 보유 기간 동안 지분 형성분은 뭐죠? 원금, 대출을 받았으니까 원금을 상환해 나감에 따라 매 기간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기간 말에 내 돈, 자기 자본이 증가하죠. 이걸 전문 용어로 지분 형성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형성분. 자, 그리고 맨 밑에 뭐를 하죠? 세전 현금 수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엘우드법은, 자, 엘우드법은 뭐를 한다? 환원 대상 소득을 뭘로 본다? 엘우드법은 환원 대상 소득을 순영업 소득이 아니라 순수익이 아니라 뭐죠? 세전 현금 수지 또는 뭐다? 세전 현금 흐름이죠. 이걸로 합니다. 세전이라는 것은, 세전은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뭐 어떤 점이 문제였어요? 세전이니까 세금, 이때 세금은 뭐다?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죠.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단점이에요. 여러분 582페이지에 위에서 7번째 줄 단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 가치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엘우드법에서 부동산 가치는 지분, 내 돈, 지분 가치와 뭐의 저당,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당 가치의 합이 부동산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가치, 요 가치에 구할 때 세전 현금 수지로 한다. 세전. 자, 그 내용을 우선 확인해 보고요. 자, 582페이지에 다섯 번째 뭐가 나오죠? 자, 다섯 번째 부채 감당법이 나오죠. 자, 부채 감당법을 개텔법이라고 해. 자, 요거는 주요된 거는 이 엘우드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 수익률을 강조하는데, 요거는요, 누구냐? 지분 투자자가 아니라 누구 입장? 저당 투자자인 누구 입장? 대출자. 자, 여러분 저당 투자자를 다른 말로 대출자. 대출자는 바로 뭐죠? 금융기관을 얘기하죠.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구한다. 자, 저당 투자자,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 이율을 구하는데, 자, 여러분 요 수식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환원 이율은 우리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있어요. 뭐가 있다? 부채 감당률.
자, 부채 감당률은 투자론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뭐죠? 우리는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 요거 매년 출제되는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용어다. 매년 출제되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용어라는 것을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부채 감당률에 뭐를 곱한다?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 대부비를 곱해주고 또 여기에다가 뭐를 저당 상수를 곱해줍니다. 자, 여러분 18회 시험에는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물었고요. 요거 계산하는 거 우리가 4회도 나오고요. 또 28회도 나왔어요. 수식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다 금융기관이 중시하는 요소로서 환원율을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야. 객관적이면서 또 뭐다? 계산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는 지분 투자자인데 지나치게 뭐를? 대출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또 수익환원법의 구성요소 세 번째가 또 있죠. 이 세 번째가 자본회수의 논리인데 이것은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요한 것은요. 저 수익가 구하는 계산과 환원율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자본회수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는 투자한 자본을 우리가 환원하는 방법, 여기에 수익환원법을 구성하는 우리가 요소인데 여기에는 뭐 우리 직접 토지에 적용하는 직접 환원법이 있고 건물 기계 등에 적용하는 직선 환원법이 있고 우리는 공장, 슈퍼마켓 등에 적용하는 연금법이 있고 광산 등에 적용하는 상환기금법인데 요 관련된 사항은 여러분이 별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3, 4월 두 번째 강의할 때 간단히 설명을 4가지 정도 있다는 것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우리 중요한 건 뭐다? 환원율. 환원율을 공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교재 59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590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감정평가의 절차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지금 9조에 나와 있죠. 8조에 나오는 절차인데 자, 감정평가 활동의 출발점이 바로 뭐냐? 기본적 사항을 확정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본적 사항의 확정. 밑에 박스 보니까 어떤 게 있죠? 감정평가 누가 하느냐? 의뢰인. 평가 대상 물건이죠. 대상 물건. 감정평가의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 가치. 또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 용역은 서비스죠. 수수료면 실비, 실제 비용이죠. 비용에 관한 사항, 이게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확정을 하는데 여러분 591페이지 오시면요. 거기에 기준 시점의 확정이 나오는데 요거 이미 배우셨죠?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 작년 시험에도 제9조 2항 요걸 정답으로 물었죠. 기준 시점 뭐였어요? 제9조 2항이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이걸 작년 시험에 뭘로? 개시한 날짜로 출제했잖아요. 그게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준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이미 우리 배우셨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592페이지 보시면은 처리 계획 수립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대상 물건 확인인데 대상 물건 확인할 때는 두 가지 있죠. 물리적 사항, 권리의 태양을 확인해야 되는데 거기에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 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뭐죠? 반드시란 얘기예요. 다만 천재지변, 전시사변, 법령에 따른 제한 및 물리적인 접근 곤란 등으로 실지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나 우리는 유가증권 등 대상 물건의 특성상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서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넘어와서 594페이지 오시면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한데 그 자료의 종류를 보면 확인 자료 있죠. 뭐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이런 건 확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인 자료. 여러분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료 무슨 우리가 각종 우리가 편람 등을 보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사례 자료, 뭐 거래 사례, 뭐 이런 사례 자료가 있겠죠. 자, 그리고 595페이지 다섯 번째가 이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했으니까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이 다섯 번째. 그럼 여섯 번째는 이제 뭐죠? 이제 여섯 번째 분석을 했으니까 우리는 바로 감정 평가 방법, 어느 방법 적용할 거냐, 수익환원법이냐, 거래사례 비교법이냐, 원가법이냐, 감정 평가 방법 선정 및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죠? 감정 평가 가액을 뭐 한다? 결정. 감정 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가 일곱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평가서를 작성을 이제 하면서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이런 절차로 이루어져 있다. 순서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597페이지 오시면은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보면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나오죠. 자, 14조 나오는데 밑에서 세 번째 1항이 나오죠. 14조 1항.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공시지가 우리가 기준법입니다. 자, 절차 이미 배우셨습니다.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절차 비교 표준지를 선정 시점 성격을 이제 배우셨고 맨 밑에서 두 번째 봅니다. 자, 여러분 14조 3항입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는요. 14조 3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적정한 실거래가를 여러분이 내모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적정한 실거래가 요거 네모.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에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이 아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립니다. 자, 그리고 599페이지 건물이죠. 요거 시험에 하여튼 나오면 잘 틀려. 자,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다. 자, 건물은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뭐다? 원가법 1항. 우리는 원가법입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뭘로 출제를 한다? 건물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거래사례 비교법 아니다. 15조 1항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16조로 갑니다. 자, 1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이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뭐를 적용? 밑에 세 번째 뭐를 적용?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 거래사례 비교법 밑줄. 시험에는요 또 원가법으로 출제 많이 합니다. 시험 문제는 원가법으로 출제 많이 한다는 거 주의해 두시고. 자, 600페이지 넘어옵니다. 자, 17조 살림 갑니다. 17조 1항 갑니다. 자, 감정평가업자는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하여야는 반드시죠. 예? 근데 또 뭐가 나오죠 뒤에? 이 경우 나오죠. 이 경우 임목 나무잖아요.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되 지름이 작은 숲인 소경 목림인 경우에는 뭐를 적용한다?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적용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죠. 자, 2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산지와 인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뭐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는. 자, 그리고 18조로 갑니다. 여러분 18조 보면요. 또 뭐가 나온다? 그 18조 보면은 과수원이 나와요. 여러분 과수원은요. 예? 과수원은 뭐다? 과수원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합니다. 자, 과수원은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과일 나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해버려요? 수익 환원법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수익 환원법이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 네? 18조. 자, 19조 2항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19조 2항 봅니다. 감정평가업자는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 뭐를 적용?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된다. 자, 광업재단. 광업재단을 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하죠?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건 19조. 자, 20항 갑니다. 20항 1항 보세요. 자, 20항 1항 또 시험 문제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자동차인데, 예? 자동차는 또 뭐다? 원가법이 아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또 원가법으로 오해를 합니다. 자동차는 원가법이 아니라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 20조 1항. 자, 20조 1항에 거기 나오죠. 자, 2항 보세요. 건설기계 2항, 그리고 4항 항공기죠. 자, 여러분 요겁니다. 2항에 건설기계, 4항에 뭐? 항공기. 3항 보세요. 선박. 이것은 원가법을 적용했는데 3항 볼까요? 자,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 각각 뭐를 적용한다?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제5항 보세요. 감정평가업자는 위에 1항부터 4항에도 불구하고 자, 뭘까? 본래 용도에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한다?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해체, 처분, 가액이죠. 자, 21조 동산도 뭐다? 동산도 거래, 사례, 비교법. 동산도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죠. 다만 또 본래 용도의 효용 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해체, 처분, 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22조 임대료가 나오죠. 자, 여러분 22조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해야 된다? 임대 사례 비교법. 이것도 정답 지문으로 또 한번 물었죠. 정답 지문으로 한번 물었는데 뭘로 출제했다? 그때는 적산법으로 출제했습니다. 적산법이 아니라 임대 사례 비교법. 이것도 정답으로 한번 또 출제한 지문이고. 자, 그리고 23조로 갑니다. 23조 무형자산인데, 자, 무형자산에 거기에 보시면은 사망 봅니다. 602페이지에 사망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 측선 이용권 그 밖에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할 때는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 그래서 무형자산,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을 적용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해야 한다. 자, 그리고 유가증권 24조로 갑니다. 자, 채권 갑니다. 거기 보세요. 자,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시세가 형성된 채권인 상장채권은 뭐를 적용? 상장채권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형성된 시세가 없는 채권인 비상장채권은 뭐를? 수익환원법 적용한다. 상장채권은 거래사례 비상장채권은 수익환원법. 자, 그리고 기업가치 사망 봅니다. 기업가치도 뭐를 적용한다? 수익환원법. 24조 3항에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도 뭐를? 수익환원법 적용. 자, 25조로 갑니다. 자, 25조 603페이지 감정평가업자는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 오염 등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뭘 한다? 대상 물건의 가액은 고려하여야 하나 원상 회복 비용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출제를 또 많이 합니다. 말을 좀 바꿔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 여기 나오면요, 여기 가끔 나오거든요. 2년 전에도 출제했거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의 용어 설명이 나오든지 아니면 요거 나오는데 2년 전에 출제했는데 요거 나오면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 거예요. 점수 거저 주려고. 요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점수 거저 주려고 내는데 답 5초 만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주의를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용어를 우선 나중에 한번 뒤에서 이제 볼 때 이 용어는 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거는 뭐 포스트잇해서 요거 들고 다니면서 요거 남겨 두시면은 쉽게 한 문제 맞출 수가 있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서, 자, 여러분 교재에 604페이지에 또 매년 또 한 문제 출제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인데, 여러분 올해는 요거 중요하죠? 올해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별표 3개, 올해는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좀 주의해 두시고, 또 매년 또 출제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인데 이것은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